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기업이 어떤 나라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했다면 그 국가에서 공수에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현대건설은 미친놈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결국 넋놓고 바라보게 만들었던 무모한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한국의 해외 건설 역사에는 손에 꼽히는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도 한국 기업의 작품이고, 아프리카 지형을 바꿀 뻔했던 리비아 대수로 공사도 한국 기업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최대 규모 공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대건설이 만든 주베일 산업항입니다. 오일 쇼크로 폭등한 원유가 덕분에 전 세계 모든 돈이 중동으로 몰리기 시작하자 사우디는 물 들어올 때노 젓는다며 동부 주베일 지역에 산업항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M9억 6억만 달러가 투입된 어마어마한 규모였는데 사우디는 이 사업에 참여해달라며 전 세계 9개 기업에게 입찰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물론 현대건설은 외면당했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을 수주한 산업항 공사에서 가장 큰 난관은 30만 톤 크기의 유조선 탱커 4대를 한 번에 접안시킬 수 있는 크기의 항구를 만드는 것인데, 이 규모의 항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켓이라는 철골 구조물 89개가 필요했습니다. 개당 무게 550톤, 가로 18m, 세로 20m, 높이 36m에 이르는 이 구조물 89개를 수심 30m 아래에서 하나씩 연결해가는 것이 핵심인데, 문제는 이 자켓을 어디서 만드느냐는 겁니다. 이때 현대 창업주 정주영의 결단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해보기나 해봤어? 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그는 울산 조선소에서 자켓을 제작해 사우디 현장으로 수송하기로 했는데, 이는 실로 무모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울산에서 주베일까지 항해거리가 12km인데다 최대한 이동거리를 줄이려면 대만과 필리핀을 지나 말라카 해협을 건너야 했으니까요. 말라카 해협은 시도 때도 없이 태풍이 불어 자칫 바지선이 전복되거나 충돌한다면 공사는 전면 중단을 선언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수송 방법. 한 개에 550톤에 달하는 거대한 자켓 89개를 옮기려면 엄청난 창의력이 필요한데, 정 회장은 뗏목 수송 작전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15 800톤 급과 5 500톤 급 바지선 두 척을 연결해 자켓 5개를 한 번에 수송하겠다는 것이죠. 5개씩 1세트로 89개 자켓을 전부 옮기려면 총 19번의 왕복 항해가 필요했는데, 선적과 하역에 각 10일, 왕복 항해에 70일이니 89개를 전부 옮기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됐죠. 이렇게 무모한 뗏목 작전을 본 사우디 관계자뿐 아니라 전 세계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매번 한국에서 바지선이 도착할 때마다 너클 놓고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모해 보였던 뗏목 수송 작전으로 결국 현대건설은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에서 큰 신뢰도를 쌓았고, 이후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단골 손님이 됐으며, 이 수송작전은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정석처럼 활용하는 방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땅에서 주베일 산업항 못지않은 거대한 구조물 옮기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누구나 가보고 싶은 섬으로 꼽히지만 여행이 함부로 허락되지 않는 섬이 있습니다. 울릉도인데요. 배가 아니면 갈 방법이 없는 섬인데다 파도가 높거나 기상이 악화되면 배조차 뜨지 않고 설사 입도했다 하더라도 나오는 날 기상이 악화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섬이니까요. 날씨가 허락한다고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울릉도에 갈 수 있는 배편은 강릉항, 동해 묵호항, 울진 후포항, 포항 총 4곳에서 뜨는데, 기본 2시간 이상 배를 타야 해 멀미가 있는 사람은 쉽게 도전할 엄두도 내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울릉도에 하늘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총 651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길이 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이 들어서고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 취항을 목표로 지금 현재 바삐 건설 중인 울릉공항.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 최동단에 배 타고 3시간 가까이 가야 하는 외딴 섬에 공항이 지어지는 것은 육지와 섬을 잇는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장 가까운 죽변항에서 울릉도까지 직선거리가 130km가 넘기 때문이죠. 만약 죽변항에서 울릉도를 잇는 연륙교를 건설하면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가 될 것이 확실한데, 현재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통해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하고 먼 바닷길 이용이 불가피한 도서지역을 육지와 더 편리하게 연결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서지역의 소형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울릉공항이 계획대로 2025년 완공된다면 서울과 울릉도가 일일 생활권이 되는데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등 도서지역 소형공항 중 가장 먼저 지어지는 울릉공항은 제주국제공항에 이어 면저 제주, 다리로 이어지지 않은 섬 지역에 건설되는 두 번째 공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울릉공항 건설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11년 종합계획이 세워지고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2015년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2016년 입찰이 시작됐으나 처음 입찰에 나섰던 업체들이 전부 포기하면서 유찰됐습니다. 왜냐면 공사 난이도가 국내 건설사업 역사상 최대의 난공사로 꼽히니까요. 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릉공항과 비슷하게 바다를 메워 공항을 만든 사례로는 인천공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 공사 때는 수심이 1m밖에 되지 않아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울릉공항은 동해 특성상 수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평균 수심 23m에 최고 수심이 31m가 넘는 곳이 있어 이 깊은 수심을 전부 채워 땅으로 만들어야죠. 당연히 공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깊은 수심을 꽉꽉 채울 재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릉공항 건설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깊은 수심을 메우기 전 매립하는 곳의 경계를 정해주고 바닷물로부터 돌과 흙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줄 방파 제방파호항 건설과 해발 194.3m 높이의 산 가두봉을 허물어 해상을 메우는 공사입니다. 즉, 가두봉을 절취해 바다를 메워 공항을 만드는 것인데 이보다 고난이도가 방파제 공사입니다. 왜냐면 울릉도는 파도가 거칠기로 유명한 동해바다이므로 200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높은 파도에 대비해 방파제는 평균 46m, 최고 54m로 굉장히 높게 건설 중이니까요. 이 방파제의 벽체가 되는 구조물이 바로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 CAISSON입니다. 케이스는 파도의 힘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보통 항만공사에서 사용되는 공법이지만 국내에서는 울릉공항 건설에 최초로 도입했죠. 그런데 케이슨의 모양이 동일하지 않고 직사각형, 정사각형뿐 아니라 원형 사각형, 뾰족한 사각형, 마른 목골 사각형 등등 제각각입니다. 왜냐면 동해바다의 특성상 파도가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한 방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을 전부 막아내기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람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람은 보통 12층 아파트 3개동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무게만 해도 가장 작은 것은 8,598톤에 가장 큰 것은 16,411톤에 육박하죠. 그리고 울릉공항에는 총 30함의 케이슨, 쉽게 말하면 12층 아파트 90개 동이 투입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닐 수 없죠. 또한 케이스는 울릉도에서 제작되지 않고 전부 포항 영일만 신항에서 제작한 후 예인선을 이용해 약 200km를 달려 울릉도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베일 산업항에서 현대건설이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아파트 90개 동을 하나씩 옮겨오고 있는 것이죠. 다만 사우디에 사용됐던 자켓은 무게 550톤에 불과했지만 울릉공항에서 최소 8,598톤에 최대 16,411톤의 케이슨을 사용하고 있으니 난이도 면에서는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무거운 구조물이다 보니 이노트 속도, 즉 시간당 4km/시 속도로 52시간을 달려야 여기에 해상 파고가 1.5m로 최소 5일간 유지돼야 이송할 수 있어 더욱 더딜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시공사 DLENC에 따르면 2023년 연말 기준 전체 공정률은 40%를 넘어섰고 케이스는 총 30함 중 18함 거치를 끝낸 상황입니다. 이제 올 8월까지 12함만 더 들어오면 거대한 방파제 공사가 끝나고 이제 가두봉을 헐어 방파제 사이를 메우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현재 모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만큼 2025년 12월이면 저도 자유롭게 울릉도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명사고 없이 안전하게 완공되기를 기대합니다. 21현지 시간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중국 국영기업 중국 수전이 건설했던 에콰도르 코카코도 수력발전소 코커 CODO SINCLAIA가 10년도 지나지 않아 이미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기업에서 건설한 에콰도르의 최대 수력 발전소가 완공 후 10년도 안 돼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1년 전 구조물 등 여러 부분을 조사했을 때만 해도 댐의 벽과 터빈에 물을 주입하는 8개의 분배기 및 철제 터빈에서 7,600여 개의 균열이 확인됐었는데 불과 1년 만에 1만 7천 개의 균열로 확대되면서 거대한 댐의 붕괴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제기된 붕괴 위기에 대해 에콰도르 정부는 1년 전 독일 회사를 지정해 1년 동안 발전소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독일 조사단의 검증 결과는 충재적인 부실 공사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원천적인 함량 미달인 부실 자재를 사용해 시공하고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이 속속 발견됐습니다. 균열은 2부터 38c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로 나타났는데 특히 38cm 크기의 균열들은 보는 조사관들을 경악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미 붕괴의 전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조사관들의 지적입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조사에 대한 보고서에서 콘크리트는 강도가 함량 미달이었고 중국산 철강의 품질은 최하급품이 사용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페르난도 산토스 퍼넨도 센토스 에콰도르 전 에너지부 장관은 디아로 고디아 EAL 오지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중국 건설사의 충체적인 부패 사슬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증명한다. 고 중국을 강도 높게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에콰도르 건국 이후 최대 건설 프로젝트였던 코카코도 수력발전소는 에콰도르가 27억 달러 3조 3천억 원의 건설비 중 85%를 중국개발은행 SINOHYDRO에서 이을 6.9%에 빌려 중국 업체에서 건설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가량 수백 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동원돼 공사가 진행됐는데 초기부터 문제점이 감리사로부터 지적되곤 했지만 중국 건설업체 측은 공사 중인 상암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문제라며 일축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완공된 초기부터 허술하게 공사된 부분이 잇따라 발견되며 부실공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수도 키토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공학자 파브리시오 예페스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댐이 당장 내일 무너질지 혹은 몇 개월 후에 무너질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 같은 하자가 모두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지만 중국 측은 부실공사와 함량 미달 자재 사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수리 작업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하면서 현재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WSJ는 에콰도르 외에도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 기업이 건설한 닐룸 젤룸 수력발전소에서 지난해 에콰도르와 마찬가지로 터빈에 물을 공급하는 터널에 심각한 많은 균열을 발견하면서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발전소가 완공된 지 4년 만에 중단되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매달 4,400만 달러와 544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가뜩이나 국가 부도를 염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기업이 지난 2019년 나일강에 건설한 우간다 수력발전소에서도 수천 개의 균열과 500개 이상의 결함이 발견돼 운영이 중단됐고 또 다른 수력발전소는 건설 중 균열을 비롯해 불량 케이블 설치 등이 발견되면서 완공 시기가 3년이나 연기됐습니다. 물론 중국은 해외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도 불법 건축이나 부실 공사로 악명이 높습니다. 중국에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조립식 건물이 늘어나면서 콘크리트와 철근 대신 양철통이나 스티로폼 등으로 빌딩 벽을 채우는 부실 공사 현장들이 속속 적발되고 상상을 초월한 건물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중국인들조차 불안해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에서는 부실하게 지은 건물이 두부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부공정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이 같은 붕괴 사고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몇 가지만 간추려봤습니다. 지난해 5월 29일 중국 후난성 창사 주상복합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많은 창사 의학원의대 학생들을 포함해 최소 62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 매체와 창사시 발표,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무너진 건물은 건축 당시만 해도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섞인 주상복합시설로 상인과 세입자가 살고 있는 6층이었지만 2018년 8층으로 증축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건물의 숫자만큼 공사 속도도 빠르기로 유명합니다.
건축물의 중량은 기초 지반의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로 계속해서 짓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경화 등 일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공사 기간의 단축을 위해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중국의 한 건설사가 57층짜리 건물을 19일 만에 완공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63빌딩 정도의 건물을 3주 만에 지은 셈인데 건설사는 콘크리트 건조 과정이 필요 없는 조립식 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며 규모 구의 강진도 견딜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 실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건설업체가 안전하다고 해도 주민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중국의 초고층 75층 SEG 플라자가 설계상에 허용된 일정치보다 좌우로 크게 흔들리면서 수천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1999년 9월에 준공된 이 건물은 건축 당시 2.7일마다 한 층씩 올라가는 엄청난 속도로 공사가 진행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던 건물인데 건물이 흔들린 이유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이 과자처럼 바스러지거나 현관문을 골판지로 만드는 등 부실 공사 현장이 속속 드러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식 건설 관행의 우려의 목소리는 보통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휘몰아친 강풍에 중국 헤이퉁장성 하얼빈시에 무려 3,000세대의 아파트 지붕이 종이장처럼 날아가는 사건이 발생했고 주변의 일반 주택 700여 채토 기와장이 날아가거나 아예 무너져 내리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상하이의 한 17층 규모의 아파트가 통째로 쓰러지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이 사고는 강풍에 의해 쓰러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난 2015년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쭈니시에서는 9층짜리 아파트의 절반이 쪼개져 무너져 내렸고 같은 해 9월 중국 헤이퉁장성 하얼빈시에서는 멀쩡한 아파트의 2층에서 6층까지 순식간에 한쪽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며 2016년에는 충과층 사이가 콘크리트가 아닌 조립식 패널로 만들어진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2021년 중국 푸젠성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한 격리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10층의 호텔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중국 산시 성림편시의 한 대형 식당의 붕괴로 수십 명이 사망했고 2019년에는 우시의 시각루의 고가도로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8년 스완 대지진 당시에도 무너진 학교 3,000여 개가 철근 없이 공사한 걸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건물의 잔해에서 콘크리트와 철근 대신 식용 유통과 양철통들이 대거 발견됐는데 건물 기둥의 중심에는 스티로폼이 들어있었고 주변 철근도 매우 가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2014년 중국의 퍼마 FENGHUAC에서는 5층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항저우 토목 및 건설인 연합의 부비서관 첸 슈웨이첸 XUWEI는 평화시 붕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비극의 시작일 뿐이라 경고했습니다. 슈웨이는 중국의 부동산 호암 기십구만 8,090년대에 건설된 대부분이 주택 건물들이 기준 이하의 품질로 부실 시공되었다며 위험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전망했고 실제 그의 예견은 적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붕괴 사고는 매년 수백 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중국의 부실공사처럼 건물이 붕괴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나라 역시 부실공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실공사는 후진국형인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부실공사는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건물 부실공사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토론토에 살면서 아파트 완공 후 부실공사로 소동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수십 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자 부분에 의한 일부 수리나 보완이 입주 초기에 있다는 말은 있지만 곰팡이가 피거나 물이 새고 규격 외에 자재 사용이나 균열, 기울어지는 등의 문제 등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몇 개월 내에 부실공사를 근절시킬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부실공사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리 제대로 하고 부실 시공이 확인되면 강력한 벌금 부과하고 철저하게 책임지고 재공사, 보완하게 하면 근절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밀어내고 중국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인텔의 계획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절대 미국에 이끌려 다녀선 안 된다는 의미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황당한 뒤통수.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텔 겔싱어 CEO는 11일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장을 만나 보안 및 반도체 공급 안정성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인텔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에게 더 넓은 시장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이번 면담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겔싱어가 중국에 대규모 투자 결단을 내린 데 대한 갑사 표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난 8일 반도체 집적 회로 IC 회사를 중국에 창업하기로 하고 남부 하이난성 산야에서 사무소 개소 식물 가진 바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인텔 캐피탈의 비즈니스 본부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제품 배송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 서비스 및 지분 투자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130억 달러로 1만 2천 명 이상을 고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도 이를 크게 보토하고 있는데 자국 시장의 인재 양성과 함께 중국 스타트업을 위한 지분 투자 활동을 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외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고 미국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인텔 차이나 회장 또한 2월 연설에서 중국 투자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 언급했죠. 기업 입장에선 14억 인구의 중국은 포기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중 퀄컴의 중국 의존도는 64%로 가장 높고 브로드컴, 인텔, AMD,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의 순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인텔의 중국 매출은 171억 달러에 달해 27%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인텔은 첨단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분야 최강이지만 초미세 공정 등 일부 분야에서 TSMC와 삼성전자에게 선두를 빼앗겨왔습니다. 이에 영광을 되찾고자 중국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입니다. 인텔의 최근 행동은 애플과 중국의 비밀협의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애플의 중화권 매출은 전체의 70%에 달해 유독 중국의 약한 모습을 보였고 2016년에는 중국과 320조 원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과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앱스토어 등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텔의 파운트리 M&A에 제동을 걸면서 중국 투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8위 파운트리 업체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텔은 지난해 2월 60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발표했고 이 절차를 1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인텔의 인수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인텔은 대규모 중국 투자와 함께 인재 육성 계획으로 딜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황당한 것은 인텔이 중국 공장까지 떠넘기며 SK 하이닉스를 위기에 빠뜨리고 자신들만 새로운 협의를 하며 기회를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 2021년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를 위한 8개국 승인을 모두 받는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7개국 승인은 일찌감치 받았지만 중국은 그해 연말에야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인텔 다롄 공장 인수로 외통수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인텔은 6조 원을 들이 중국 다롄 공장을 랜드 전용으로 전환했었고 그 후 2020년 매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인수했던 곳은 SK 하이닉스로 무려 90억 달러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함한 인수 매입가였던 80억 달러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하이닉스는 인텔 점유율 11%를 흡수해 총 23% 점유물로 일본 키옥시아를 뛰어넘어 단숨에 2위로 도약하려 했던 것입니다.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제품 가격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고 향후 5년간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등 이른바 6대 조건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겨우 승인을 받았는데 미국 정부가 갑자기 수출 통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으로 10년간 중국 시장에서 증산을 위한 최첨단 반도체 설비 반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아직 인텔에 20억 달러 잔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까지 납은 상황인데 말입니다. 인텔 CEO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지정학적으로 불가피한 내용이라며 한국 기업이 포함된 수출 통제를 더욱 부추기는 발언을 해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인텔은 오히려 중국의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대중 봉쇄와는 엇박자라 의아함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인텔 기공식에 참석한 바이든은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인텔은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인텔이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 업체를 몰아내고 미국은 지난 10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과정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것은 최근 사건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해 최소 1조 원어치 반도체를 몰래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니케이 자체 조사팀이 러시아 측 통관 자료를 분석한 것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연말까지 반도체 제품 7억 4천만 달러어치가 러시아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쟁 전 약 2억 7천만 달러 대비 3배에 달합니다. 포착된 반도체 거래 건수 2,300건 중 1,700여 건이 홍콩 및 중국 소재 중소기업을 거쳐간 것입니다. 해당 중소기업 상당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설립됐으며 특히 홍콩 업체는 개당 1만 달러에 달하는 인텔 반도체를 러시아로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수입한 고성능 반도체는 미사일 등 방산무기에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텔은 러시아로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우방국 도청도 서슴지 않던 미국이 자국 반도체가 러시아로 흘러들어간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국 상무부도 러시아가 GCC 국제수출통제연합 비가입국을 통해 반도체를 사들였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이 가입돼 있습니다. 홍콩이 포함된 중국 지역은 미가입국 상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로 흘러들어가기 이전에 중국 쪽으로도 대거 수출했다는 것인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 향상을 견제하지만 중국으로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상무부 관료들이 중국을 방문해 현지 기업인 등을 만나 양국 교역과 비즈니스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올해 추진 중인 러몬드 장관의 방중에 앞서 사전 의견 조율이라는 분석입니다. 러몬드 장관도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방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 정부의 명분과는 너무나 어긋납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 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법을 시행하면서 중국 공장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5% 미만의 생산량 확대 승인을 하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지 생산에 대한 이득을 모두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중국 또한 삼성전자의 매출 급감을 미국의 칩스법 탓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미국 정부와 삼성의 발목을 잡고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최근 ARM과 깜짝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양사의 기습적인 협업으로 향후 수년 내 애플과 퀄컴 등이 TSMC나 삼성전자 대신 인텔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의 1.8나노 공정에서 저전력 시스템 온칩을 구축할 수 있도록 ARM과 협업하는 계약입니다. 애플, 퀄컴과 같은 AP 설계 기업들은 ARM 디자인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TSMC 등의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칩의 성능 향상 폭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5나노에서 3나노로 진입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에 비해 성능 향상 폭은 20% 수준에 불과하고 수율 또한 잡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업계는 인텔과 ARM의 협력 수준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ASML의 차세대 극자외선 장비까지 도입해 파운드리 분야에서 주도권 탈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텔과 ARM은 자동차, 사물인터넷, 항공우주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ARM 회대 주주인 소프트뱅크도 조만간 해당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해 인텔과의 투자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은 차세대 EUV 장비 도입 계약을 네덜란드와 먼저 맺었고 2025년이면 1.8나노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인텔을 키우겠다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입니다. 인텔은 미국 내에 2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혀왔는데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투자 규모는 1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바이든 정부는 인텔이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TSMC와 삼성전자를 유치한 후
부품 및 공급망 확보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여기서 만든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기 위한 투자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인텔 CEO로 취임한 겔싱어는 수락 요건으로 파운드리 재진출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는 과거 50년은 석유 매장지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했다면 미래 50년은 반도체 공장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반도체 제조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한 곳은 미국과 중국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규모는 연간 10억 달러로 전체 인텔 매출 중 1.4%에 불과하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만든 새로운 사무소를 거점으로 판매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테슬라와 인텔의 중국 투자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텔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또한 상하이에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메가팩 생산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공장을 착공해 내년 2분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한 개당 3메가와트 메가팩을 연간 1만 개씩 생산해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메가팩은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말합니다. 상하이에는 테슬라의 주력 차종인 모델 3와 모델 Y를 생산하는 기가 팩토리가 있습니다. 중국은 2022년 테슬라 전체 매출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불경기로 중국 내 입지가 위협받자 추가적인 투자까지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CATL 기술을 도입해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 이익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도 눈 감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균형 있는 외교로 실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14억 인구 인도에서 대반전을 일으켜 일본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 장관이 한국을 향해 폭탄 발언을 했을 정도로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인데 이는 한국과 경쟁하던 일본 업체의 몰락을 예고한 것이라 외신에서도 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쏠린 인도의 시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내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품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기타 산업의 부진을 어느 정도 커버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에 의존해 굴러가는 외발 자전거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도 반도체에 버금가는 실적을 내면서 또 다른 바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보면 반도체가 42% 감소한 상황에서 자동차는 오히려 47%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82% 급증한 상황입니다. 2월 자동차 수출은 56억 달러로 반도체 59억 달러의 덕미까지 추격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차의 인기가 크게 몰라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자동차의 4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IRA로 전기차의 타격을 주려 했지만 전체 수출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2월 기준 미국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총 12만 2천 대를 팔아 작년 동월 대비 16%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반면 도요타는 2.4% 감소했고 혼다 또한 1.4% 줄어들었죠. 다만 미국 내 보조금 지급 문제가 생기면서 전기차 수출은 14% 정도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기타 차량에서 이를 극복해내 무역 수지에 큰 힘이 된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내에서도 또 다른 신차를 선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소형 SUV 코나의 전기차 모델을 일본에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지난해 수소차 넥소와 아이오닉 5를 선보인 데 이어 세 번째 일본 시장 공략입니다. 최근 일본 도로에서 테스트 중인 코나 신규 모델이 포악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자동차 공장은 전 세계 주요 국가에 포진해 있습니다. 미국, 인도, 터키, 체코, 러시아, 브라질 등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두려워할 만한 변화가 생긴 곳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상무부 장관은 28일 현대 기아차 때문에 무역 적자가 증가했다는 한탄을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100% 현지화를 달성해야 하는 산업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인도에 공장이 있다 해도 부품 등을 한국에서 도입해 무역 적자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인도와 맺은 FTA 혜택을 누리며 자동차 관련 수입을 계속하고 있고 이들이 인도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결과 무역 적자에 시달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푸념을 한 이유는 현대차그룹이 1위 일본 업체를 따라잡을 정도로 인도 시장 내 성장이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현지에 공장을 지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차가 인도에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차는 1996년 인도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1998년에는 인도 남부 챈나이에 현지 공장을 건설해 본격 사업에 합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제2공장을 준공하기도 했습니다. 기아 또한 2019년 인도에 생산 공장을 지었습니다. 2018년에는 인도에 독립적인 권역본부를 세울 정도로 집중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철저히 현지 문화와 정서를 발판 삼아 인도 시장을 공략해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 현지에 처음으로 내놓은 전략 형차 상트로가 대표적입니다. 상트로는 인도의 도로 사정과 터번 문화를 분석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도에서는 경차의 인기가 높았는데 터번을 쓰면 몸을 웅크려야 합니다. 도로 사정도 나빠 일반 수입차는 차체 바닥이 망가지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내수용 아토스를 상트로로 변신시켰고 차체를 높였습니다. 그 후 현대차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15%로 치솟았죠. 현재는 현지 전략형 차인 크레타와 기아 소넷이 바톤을 이어받아 선전하고 있습니다. 크레타가 현재 인도의 국민차로 부상했을 정도입니다. 소형 SUV 크레타는 지난해 인도에서 총 17만 대가 팔리며 전체 현대차 판매량의 33%를 책임졌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철저히 시장을 분석해 전략 차종을 개발한 점이 현지 고객의 호응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죠. 인도의 더운 날씨를 고려해 크레타 뒷좌석에도 에어컨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고 비포장 도로가 많은 도로 사정에 맞게 차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상고를 높였습니다. 경적을 자주 사용하는 현지 운전 습관을 반영해 클렉슨 소리를 높이는 세심함까지 더했죠. 여기에 대가족이 많은 특성을 겨냥해 실내 공간을 최대한 넓히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 2015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70만 대가 넘게 판매됐을 정도로 대박을 친 것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마루티 스즈키 다음인 현지 2위로 기아는 5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현지 생산을 통해 그곳을 수출 허브로 삼으려 하는 중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과거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취향에서 큰 것이 좋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즉, SUV를 적극 공략한 한국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작년 인도에서 81만 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41%나 성장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3위 생산 달성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회사별로는 현대차가 56만 대, 기아는 25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 하라을 인도 시장이 커버하는 한국인데 올해는 더 성장해 87만 대 이상 판매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0년간 중국 비중이 70% 줄고 인도는 2배로 성장했습니다. 2012년만 해도 중국 판매는 20%, 미국 19%, 한국 17%, 유럽 12%, 인도 6% 순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이 6%, 인도는 12%로 역전돼 있습니다. 인도 판매 증가는 중국 러시아 부진의 달출구로 부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 시장의 수익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단보다 비싼 편인 SUV가 주로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소형 SUV인 캐스퍼의 인도 출시까지 결정했는데 i3란 이름을 붙여 현지에서 생산 판매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인도 SUV 시장 입지는 더 단단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도 인구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평균 연령은 28세로 38세인 중국보다 젊고 GDP 성장률은 6.5%로 나타나 3%에 그친 중국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모디 총리 지지율이 70%가 넘어 안정적 정치 환경도 투자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현지 생산 105만 대 체제를 구축했고 올해는 122만 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현대차 챈나이 공장은 올해 안에 82만 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올 초 분위기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1월 기준 인도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현대차는 13% 증가한 5만 대를 팔았고 기아도 2만 8천 대 48% 증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인도 시장 내 2위와 5위에 해당하는 판매량입니다. 합산 점유율은 22.6%로 지난해 동기보다 1.5%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14만 7천 대를 판 마루티 스즈키가 42% 점유율로 1위를 했지만
과거 80%대 점유율에서 반토막이 났을 정도로 몰락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인도 장관이 우려했을 만큼 한국차의 성장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마루티 스즈키는 1981년 일본 자동차 제조사 스즈키가 인도와 합작법인 형태로 만든 회사로 인도에서 연간 200만 대 이상을 판 적도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도요타, 닛산, 혼다에 밀린 사약 수준이지만 여전히 10대 자동차 회사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인도 시장 점유율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현대차 그룹이 이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인도 현지형 전기차 크레타 EV 출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스트 차량 2대가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간 2만 5천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같은 해 출시 예정인 마루티 스즈키의 중형 전기 SUV와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현재 크레타의 인기가 대단해 한국의 승리를 예견하는 곳이 많습니다. 현대차가 인도 전기차 시장 공략에 집중하는 이유는 높은 성장성 때문입니다. 인도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는 1% 미만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30%대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30년 인도의 전기차 시장 규모는 194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해 인도 자동차 시장 규모는 420만 대로 세계 3위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연간 1,300만 대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14억 명에 달하는 인구수와 중산층의 성장으로 신차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6천억 원을 투자하고 기아는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인도 장관의 우려에 앞서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12월 말부터는 아이오닉5를 현지에 공개하고 사전 계약을 하기도 했는데 연간 목표치 250대를 훌쩍 넘는 650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부분 조립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스퍼 또한 인도에서 전기차로의 출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 초고속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난달 1일 설치를 완료한 2개 충전소를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크게 놀란 스즈키가 연이어 투자를 결정했는데 2030년까지 전기차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등에 약 19조 원을 투입하고 이 중 4조 7천억 원은 배터리 관련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요타와 공동으로 전기차를 개발해 2025년 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요타 또한 전기차에서 밀려있어 통반 몰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요타가 야심차게 내놓은 BZ4X 전기차 모델은 타이어가 떨어져 나가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죠. 인도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수입 관세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4월 1일부로 자동차 수입 관세가 인상되는데 전기차와 이륜차에도 기존보다 10% 오른 70%가 적용됩니다. 반제품 조립 CKD 방식으로 생산하는 차량은 기존 30%에서 35% 올라갑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모디 총리가 메이드 인 인디아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초강수를 텄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17종 이상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해 점유율 7% 187만 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는 전기차 6개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4억 인구 인도에서 일본을 밀어내고 선전하길 바랍니다.